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족계와 종중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5대와 6대가 되어 기제사를 받지 못하는 조상이 늘어가는 조건에 있고, 성리학의 신봉자인 여러분은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이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지난 조상에게 기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종법에 따르면 장손으로 이어지는 후손들, 그러니까 종손만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집안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종가를 수백 년에 걸쳐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종손 집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제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는 일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손 집안, 즉 종가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종가 없이 제사를 지속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제를 계속하고 싶은 후손들을 모아 종손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학렬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제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주작 아래는 4대가 지난 신인은 땅에 묻거나 신주의 4대인의 자손 가운데 학렬이 가장 높은 사람인 최장방이 집으로 모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제를 통해 제사를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각자 얼마씩 돈을 걷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방식에 적합한 조직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강의에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조직화의 방식으로 계를 소개했었고, 그때에는 상여를 함께 매기 위한 사람들의 조직으로 상두계, 연방계, 사촌계 등과 같은 양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계의 조직화 방식이 친족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소개할 족계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8촌 이내의 친족이 모여서 올리던 기제사가 그 이상의 촌수를 가진 북의 친족이 모여서 올리던 시제가 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소종의 대종화라는 현상이 실제 사례에서는 다수의 친족을 어떻게 결속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 대응을 가져오고 그것이 어떠한 물질적 결과물까지 이어졌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때 친족이 만들었던 족계는 비록 그 방식은 다르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구복 명예교수님은 1999년 논문에서 이를 크가지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첫째, 14, 15세기에는 친가와 외가를 나누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 함께 모여서 순수하게 친목을 다지기 위해 족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형제자매 사이에서 공금을 만들어서 다양한 친목 활동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친목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16, 17세기에는 이전과 똑같이 친가와 외가를 나누지 않고 친목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상호 부조, 그러니까 계원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조를 하는 방식의 부조가 더해진 모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7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후손 중 북의 친족만을 모아서 족계를 구성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족계는 바로 시제를 올리기 위한 대응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셋째는 주로 17, 18세기에 시제를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앞선 시대처럼 상호부조도 병행하는 족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호부조는 하지 않고 북의 친족이 함께 시제만 올리기 위해 족계를 만드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즉 17세기 이전까지 나타난 족계가 주로 외가, 친가 모두를 포함했다면 이 시기 이후로는 친가의 북의 자손만을 대상으로 족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종의 대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족계가 나타나는 방식은 북의 친족이 조직화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서울대 인류학과 이도정 박사가 연구한
전라남도 진도군의 밀양박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도의 밀양박씨는 15세기 말엽에 진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위치한 박용이 진도로 처음 들어온 조상입니다. 이 표를 보면 박용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연, 박정, 박동 이렇게 셋은 진도 밀양박씨의 중요한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그림은 이 중에서도 셋째인 박동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칠전리의 설명을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진도에서 주로 나타난 족계는 앞서 셋째, 넷째로 제시된 북의 남성 자손들만을 모아 형성된 것으로 조상의 시제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북의 자손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돈을 모아서 시제를 올리고 계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계금을 모으다가 돈이 누적되면 그 돈으로 매년 시제를 올리고 족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소장료로 받기 위해 땅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위해 마련한 농지를 위토라고 합니다. 위토가 마련되면 이제는 족계에 별도의 계금을 내지 않아도 조상의 시제를 매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이나 연초에는 자손들이 계모임을 통해 수지 내역을 공유하고 결산을 합니다.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음식과 술이 나오고 당연히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족계는 한편에서는 조상에 대한 시제를 올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먼 북의 친족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족계는 5대가 넘어 더 이상 기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조상의 시제를 위해 만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5대가 넘어가는 조상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가느다란 점선으로 표기한 네모는 각각 20세기에 있었거나 2020년대까지도 남아있었던 족계를 표기한 겁니다. 즉, 박용을 중심으로 결성된 족계가 있고 박연, 박정, 박동 역시 각각 독립적인 족계를 통해 시제가 모셔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부터는 외아들로 박인복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은 하나의 족계에서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박인복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박성과 박섬이 되는데 이들은 다시 각각 다른 족계에 모셔졌습니다. 이는 각각 성자시계와 섬자시계로 불립니다. 박섬의 경우에는 다시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 각각의 아들이 나중에는 시제의 대상이 되면서 별도의 족계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일부 제외된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조상이 시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4대가 넘어가면 더 이상 기제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대가 넘어가면 시제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점점 늘어서 15세기 인물인 입도조에서 17, 18세기 인물인 박윤순, 박종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전부 시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보를 잇는 모든 조상들이 5대가 넘어가면서 점차 시제를 받는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시제를 위해서는 특정한 조상마다 별도의 조직, 즉 독립적인 족계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자손이 여러 족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박종구의 자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위에 박용의 족계에도 아래인 박동의 족계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보면 박섬의 족계도 있고 박윤순의 족계, 박종구의 족계도 있죠. 이 모든 족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보가 이어지는 모든 조상의 시제를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시제를 올리는 시기는 봄이나 가을에 농번기를 피해서 지내게 됩니다. 봄은 보통 한식쯤에 겨울을 지나고 나서 성묘를 많이 하는 시기인데 이때나 음력 3월 삼진날 정도에 봄철 시제를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시제는 가을에 많이 지내는데 가을은 추수가 끝나고 음력 10월에 조상들에게 핵곡식으로 시제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박종구의 자손이라면 이러한 시제가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윗대의 조상에서부터 족계마다 별도의 시제를 다른 날에 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각 조상의 시제를 위해서 족계가 만들어졌다면 종중은 이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중은 주로 18, 19세기에 활성화되는 친족 조직을 말하는데 공주대학교 이해준 명예교수님은 이 시기에 친족 조직화의 양상을 문중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중화는 지역 내에 북의 친족 집단을 대표하는 조상을 내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성립한 친족 조직이 소위 종중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종중이 활성화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첫째로는 지역의 범위 차원입니다. 이 시기 종중의 활성화는 군현이라는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시군 단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전라남도 지역을 사례로 본다면 진도군, 해남군, 나주군 같은 단위의 하나의 종중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성 범위에서 어떤 조상을 정점에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입향조, 중시조, 파조를 정점에 놓게 되는데 앞서 진도 밀양박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향조라는 것은 그 향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시군 단위로 이주해 들어온 조상을 말합니다. 진도 사람들에게 진도라는 섬으로 들어온 분이 입향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박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앙정부에서 관직을 받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친족 활동을 하던 19세기 초에 진도의 밀양박 씨들은 박용의 4대조인 박신문이 중앙정부에 관직을 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공을 세운 인물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세조인데 이때 이를 반대해서 죽은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박신문은 당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어서 뜻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의주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육신의 처형 소식을 듣고 독을 먹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박신문의 충절을 인정하는 일이 180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도의 밀양박 씨들은 이것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냐면 먼저 박신문을 종중의 중심 조상으로 모십니다. 이를 계기로 진도 전체에 박신문 후손들을 모아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박신문의 사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봄, 가을로 시제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진도에 있는 밀양박 씨의 정점인 조상으로 박신문을 주목하고 그 조상을 중시조 혹은 파시조로 모시는 북의 친족 집단이 종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종중을 결성하고 종중 중심의 친족 조직 활동을 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들이 진도 안에서 얼마나 유서 깊은 가문인지를 보여주는 활동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들의 족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벌이는 활동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도 안에서도 여러 성씨 집단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진도에서는 조, 박, 박김으로 부르는 네 성씨가 있습니다. 창녕조씨, 밀양박씨, 무안박씨, 김해김씨인데 종중을 결성하고 그 중심인 조상의 업적을 드러내는 활동은 단순히 조상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도 내에서 밀양박씨가 얼마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앞서 중시조에서 나에게 이르는 계보상의 모든 조상의 시제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다수의 친족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족계라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전남 진도군 전체를 범위로 모든 북의 친족을 모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조상이 중시조 혹은 파시조로 불리는 것이고 이러한 친족 조직이 바로 종중이 됩니다. 진도에서 문중은 족계와 종중 사이에서 주로 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족계에 가깝게 쓰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중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쓰이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기가 더 지나서 20세기 전후로는 9년 단위의 종중을 모으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전국 단위의 북의 친족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대종중으로 불리는 친족 조직인데 이것은 지역별 종중들 간에 형성되는 연합 조직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대종중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선 성씨 내의 연대가 성립하게 되고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한국 사회에서
전국 단위 성씨 조직이 나타나게 된 경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 종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 중에서도 별묘와 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